다음 내용서 유한한 무형자산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내용 삼각 보고 있어. 삼각 보고 있는데 이제 시점이 중요해서 시점 언제부터 할 거냐. 언제부터 할 거냐. 삼각은 이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합니다. 사용하는 시점. 유형자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자산이 경제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가 이럴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고.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냐? 언제까지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 그 다음에 제거하는 자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이제 제가 간단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상각 방법. 상각 방법은 이제 자산의 경제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 자산의 경제 효익이.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우리가 인식하면 그게, 어떻게 자산의 이제 경제 효익이 감소되겠죠. 감소되는 형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규순서를 보시면 이제 미래 수익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이거는 틀린 거예요. 미래 수익이, 예상되는 미래 수익에 따라서 우리가, 형태를 반영한다. 예상되는 미래 수익이 아니라, 경제 효익이 소비될 것. 형태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소비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미래, 그 자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미래 수익 형태. 요게 아니라는 거죠. 좀 이게 개념이 다른데, 이게 약간 원가성인 거고, 얘는 지금 원가성이 수익성인 거고. 매출원가, 매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원가 쪽에 개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를 때, 그런 형태를 신뢰성 있게 출생할 수 없을 때, 잘 모를 때는 우리 정액법을 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의 정액법을 많이 쓸 겁니다. 무형자산 상가격은 단기 수익을 한다. 유형자산은 똑같아요. 유형자산도 비용을 처리하지만, 그렇지만 상각비가 우리가 자산성이 있으면 또 자산으로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온 것처럼 유형자산 똑같습니다.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 효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모되는 경우, 그 자산 상가격은 다른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여 장부금액에 포함된다. 그래서 일단은 무형자산이 이제 재고자산 만드는데 쓴다. 그러면 재고자산 갖다가 매출 원가로 취할 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제조활동에 있다. 제조활동에 있으면 재고자산 쪽에 갖다가 재고자산이 이제 매출되면 이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이제 판관비 쪽에 있다. 그러면은 바로 비용 처리하는 거고. 이거는 유형자산랑 똑같습니다. 잔존가치는 제가 처음에 이제 언급해드렸는데, 잔존가치는 영어로 봅니다. 잔존가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걸 경우로 0으로 본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0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이 삼각대상. 대상금액이 이제 시도원가, 잔존가치. 이렇기 때문에 잔존가치가 이제 늘어나면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대상이 줄고,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비가 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식에 이제 리스크가 좀 있어서 웬만하면 0을 한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있다는 소리는, 미래에 이 자산이 얼마 팔릴 거다. 이런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무형자산 자체가
신뢰성 있게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형자산은. 그렇기 때문에 잔존가치 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그 영으로 해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0이 아닌 경우를 보시면 잔존가치가 신뢰성을 측정하고 뭐 이런 경우입니다. 보시면 이제 내용을 좋은 시점에 제3자 자산을 구입하도록 한 약정이 있는 거죠. 제3자가 이미 약정이 있어요. 약정이 있다는 소리는 얘가 신뢰성 있는 금액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인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활성시장이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한다. 활성시장, 팔수가 있는 거죠.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미 결정하고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신뢰성에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잔존가치 인정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가치가 기본적으로 0이라고 보는 거는 잔존가치를 네가 신뢰성 있게 보여주면 인정해 줄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잔존가치는 매 회계연도 말에 당연히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은 우리가 손상 검토 다 해요. 손상검토를 다 합니다. 손상검토 다 하고, 일반적인 손상검토는 우리 1036호 자산손상법에서 다룹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준서 내에서 그 무형자산 기준에서 다루는 거죠. 잔존가치는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그 다음에 잔존가치의 변동은 전진법으로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이런 거죠. 네,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이후에 장부금액 작은 금액 감소될 때까지는 무형자산 상각은 0이 된다. 그러니까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이 클 때, 이때는 상각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우리 유형자산은 똑같습니다. 이 기준은. 네, 삼각형 감토를 보겠습니다. 삼각형 감토. 내용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삼각기간과 삼각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만에 검토한다. 매 회계연도 만에 검토한다. 그 다음에 이제 행태. 우리가 소비 행태, 경제적 효익이 이제 소비되는 행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 행태를 반영하여 환급 방법을 변경합니다. 이런 변경 방법은 우리가 그 회계 추정 변경, 전지법, 유형자산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내용수 동안 내용수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손상차손 인식이 상각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다. 손상차손 인식하면 내용수 추정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이제 기존의 추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차손 인식하면 기존에 10년 쓴다는 게 우리 인식했어요. 그러면 10년이 아니라 5년일 수도 있다는 거죠. 4년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서 비한정인 우리가 무형자산, 내용서 비한정인 무형자산 상각하지 않는다. 똑같죠. 유형자산은 똑같습니다. 다음의 경우 각 경우에 해수 가능액과 장부금액 비교하여 내용수와 비한정인 무형자산 손상검토 수행해야 된다. 또 이제 똑같고. 그다음 내용수의 평가 검토,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수가 비한정이나 평가를 계속까지 정당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한다. 매 회계기간 검토한다. 그다음 정당하지 않는 것 비한정 내용수를 유한 내용수로 변경하는 것은 기업회계인수서 회계 추정을 변경한다. 내용수 관련된 거는 다 내용수, 그다음에 상각 방법은 다 추정의 변경. 추정의 변경이고, 그 다음에 다 전진법이죠. 전진법입니다. 근데 내용에서도 보시면 비한정에서 비한정이 추정이기 때문에 한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정 내용에서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장부금액의 해수 가능성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서 아까 자산 손상은 우리가 1036호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고,
비한정 내연수를 유한 내연수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하나의 중요한 행위. 당연히 이제 비한정에서 한정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손상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징후가 된다. 그래서 1036호에 따라 결정된 횟수 가능액과 장부에 비교해서 손상 검사를 하고 횟수 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의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 그래서 비한정에서 한정으로 바꾸면 내용수도 바뀌지만 손상도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한정에서 한정으로 가면 만약에 뭐 10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하기 전에 손상이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손상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폐기와 처분.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유형자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유형자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초 인식했고, 인식은 이제 자산이 있고,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게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는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쪼갰죠. 그래서 연구 단계는 전부 비용이고, 일부 개발 단계. 6가지 기준을 맞춘 개발 단계가 자산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 자산에 대해서 후수 추정을 하는 겁니다. 후수 추정은 내용인수하고 우리가 상각 방법을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를 하는 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거는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빼버리는 게 제거인데, 처분할 때 당연히 빼버리는 거고, 사용이나 처분으로 또 미래 견지 효익이 시대되지 않을 때, 미래 견지 효익이 0으로 되는 거죠. 얘는 0으로 되는 거예요. 무형자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일은 수령자가 우리 고객가액 1115 수익, 고객가액 그 계약에 생긴 수익, 수행의무 이행시를 판단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 통제하게 되는 날이다. 1115를 이제 따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 관련된 거는 1116호. 판매후 리스에 대해서 이제 1116호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용수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도 상각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유한한 거는 자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상각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완전히 상각하거나 기업회계준서 1105에 따라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상각을 중지한다.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지하는 경우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이게 안 돌리는 경우, 그때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할 때도 그 의미예요. 이거는 그 의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쓰고 그런다. 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상각하라는 의미보다도 손상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손상 평가. 그 다음에 이제 매각 예정을 분류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다 중지하는 겁니다. 매각 예정으로 가면 우리가 그 평가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평가하는 방법이. 지분법도 우리 지분법 하는 것도 매각 예정 하는 순간은 지분법 하지 않듯이 우리가 매각 예정 하는 순간 이 매각 예정 관련된 기준서를 따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이제 투자 부동산 볼 겁니다. 투자 부동산은 이제 간단해 볼 거예요. 내용이 많은데, 내용이 많지 않죠. 투자 부동산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투자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건 용어 정의, 인식. 요 정도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요 대체 쪽도 중요하고. 짧게 보겠습니다. 투자 부동산에서 중요한 거, 용어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 부동산도 그냥 개념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개념적으로. 자가사용 부동산 보겠습니다. 자가사용 부동산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쓰는 부동산이야. 자기가 쓰는 부동산. 제한을 이용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기가 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의미, 자가사용 부동산. 투자 부동산.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투자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투자 부동산.
이 개념을 알아야 되죠. 이 개념만 명확히 아시면 됩니다.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임대수익. 중요한 키워드는 임대수익, 시세 차익. 보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 이용자 사용권 자산을 보유하는, 그래서 자기가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아니면 리스에서 또 이용하는 거죠. 자기가 사용권 자산을 하는 거. 리스 이용자 사용권 자산 한다는 거는 전대 리스, 우리가 J리스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다음 목적 보유하는 부동산 제외한다. 예외가 있죠, 예외. 이 재화나 요 생산 또는 제공에 관련된 요런 목적. 요거는 이제 자가사용에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자가사용에 들어가는 거고.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이것도 우리가 이제 판매 목적으로 가는 거죠. 목적이 좀 다르죠. 그 투자부동산은 첫 번째, 이거 보시면 이제 임대나 시세 차익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임대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우리가 이제 그 판매 제조 이런 게 아니라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는 투자 부동산은 독립적인 현금으로 임대 수익하고 시세 차익 흐름을 창출하는 거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런, 지금 나는 이거 투자 부동산의 예입니다. 이런 게 그대로 시험제에 그대로 나옵니다. 문구도 안 바꾸고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투자 부동산 예는 첫 번째 이제 장기 시세 차익.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 이거는 시세 차익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투자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가 안 됐는데 비유동 자산. 우리가 유동과 비유동 구분할 때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는 소지. 용도 미확정. 용도 미확정인 거죠. 용도 미확정. 어딘가에 쓰지 않는. 만약 토지를 자가 사용할지 통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에서 단기간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는 시세 차익.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한 토지를 보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 그래서 미확정된 거는 우리가 투자 부동산을 본다. 세 번째, 직접 소유하고 운용 리스를 제공하는 건물. 운용 리스를 제공하는 거. 자기가 안 쓰는 거죠. 자기가 안 쓰는 거니까 우리가 임대 수익이죠. 임대 수익. 표현은 안 했지만 임대 수익입니다. 또는 보유하는 건물에 관련되고 운용 리스 제공하는 사용권 자산. 말 그대로 이겼던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번째,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이것도 말 그대로 똑같죠. 3, 4번이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네, 다섯 번째, 미래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미래의 투자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건설 또는 개발 중인 자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형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설 중이고 있지만 미래의 투자 부동산을 쓸 거다. 이렇게. 미래 투자 부동산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 중인 거. 이거는 처음부터 투자 부동산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있으면 얘가 일반 유형 자산인지, 얘가 무형 자산인지, 얘가 지금처럼 투자 부동산인지 이렇게 꼬리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건설 중인 자산 이게 하나의 단어로 쓸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시중에 있는 책이라든지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을 이렇게 쪼갭니다. 투자 부동산인지, 유형 자산인지, 무형 자산인지 이런 식으로 쪼개요. 그래서 건설 중인 것들, 미래 투자 부동산 용으로 우리가 건설 주고 있는 거는 투자 부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 부동산 아닌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이런 거예요. 아까처럼 이제 투자 부동산인 게 뭐냐,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아닌 건 뭐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통상적인 영업 과정인 거는 나오면 이제 투자 부동산 아닌 거죠.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일을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이거는 이제 투자 부동산 아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 판매, 개발의 판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투자 부동산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가사용 부동산, 아까 나왔죠. 자가사용 부동산은 당연히 투자 부동산이 아닌 거죠.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미래 개발을 자가사용할 부동산, 그 다음에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종업원이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판매 목적, 제조활동 이런 쪽으로 보는 겁니다. 임대나 시세 차익을 보는 게 아니라 설령 종업원이 약간 우리가 이제 세법적인 이슈로 인해서 임대료를 기업한테 낼 수가 있어요. 임차료를. 설령 임차료를 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임대 수익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투자 부동산을 보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종업원이 시장료로 임차료를 취급하고 있는지는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처분 예정인 자가 부동산 포함한다. 자가사용 부동산은 우리가 그 투자 부동산 아니다. 그 다음에 금융리스 제공한 부동산.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우리가 그 투자 부동산이 아니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금융리스 제공한. 약간 금융상품 이런 성격을 보는 거예요. 우리 기준서에서는. 투자 부동산 성격이 아니라 금융리스이기 때문에 대금 이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금융상품 개념으로.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째로 이제 임대를 줄 수가 있지만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내가 쓰고 일부는 이제 임대 수익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분별로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으면 각 부분별로 분리하여 회계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분리별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회계 처리에서 실무에서 문제되고 시험에서 나온 거는 뭐 그건 당연한 거고 부분별로 그럼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 분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 목적 상황에 의해 부여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 이렇게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 투자 부동산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경미한 경우니까 웬만하면 어떤 의미냐면 투자 부동산이 아니다. 웬만하면 투자 부동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투자 부동산 하지 않는. 약간 기업한테 유리하게 주는 거죠. 진짜 경미한 경우만 우리가 그 투자 부동산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자가 사용하고 있으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쓰고 있으면 투자 부동산을 보지 않는 거예요. 네, 부동산, 네, 요 다음 문장 보시면 이제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한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 측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용역이 또 경미하다면 우리가 부동산 보유자는 투자 부동산 맞지? 똑같습니다. 개념이 경미한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제 건물을 이제 빌려준 거죠. 그래서 별도에서는 건물 빌려줬기 때문에 별도에서는 이제 투자 부동산인 거고, 연결 전반적으로 보면 내 거 내가 쓰는 거니까 연결 입장에서는 자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가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에서 투자 부동산이라 보낸 재무제표를 우리 연결 입장에서는 계정 제불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동산은 연결 재무제표에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재분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실적 관점에서 당해 부동산은 자가사용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분류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투자 부동산 개념이 이제 그 우리 투자 부동산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 인식 보겠습니다. 인식.
투자부동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가로 인식합니다. 원가로 인식하고, 보시면 투자부동산 원가는 발생 시점, 당일 발생 시점을 평가하겠죠. 투자부동산 원가에는 취득하기 위해 최초 발생한 원가, 후적으로 받는 추가 원가, 대체 원가, 유지 원가를 포함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유지 원가는, 유지 원가, 일상적으로 유지 원가는 인식 기준에 따라 투자부동산 장부금액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가는 비용으로, 당연히 우리가 유지 원가는 비용으로 하죠. 근데 이제 자본화 원가는 당연히 우리가 장부금액을 인식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유지 원가. 우리가 그 투자부동산도 우리의 문단 20처럼 인식 시점에 원가를 측정합니다. 원가를 측정하고 거래 원가는 이제 최초 측정치에 포함합니다. 똑같습니다. 유형자산을 부분에서는 거의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다음 항목은 투자부동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이 없는 원가. 거의 똑같습니다. 유형하고 무형하고 똑같아요. 손실하는 파트. 그 다음에 낭비, 비정상적인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현재 가치를 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교환도 똑같고, 그 다음 인식 후의 측정 보겠습니다. 투자부동산도 똑같이 우리가 원가 모형이 있고,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 모형이 있어요. 공정가치 모형이기 때문에 손익으로 가는 거죠. 손익.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 회계정치 변경. 유형자산도 똑같습니다. 유형자산도 회계정치 변경입니다.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는 회계정치 변경이고, 내용순라든지 내용 상각방법 바꾸는 거는 추정형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원가 모형, 공정가치 바꾸는 거는 회계정치 변경이고, 소급법을 적용합니다. 다시 그래서 지혜 작성하는 거고.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원가에서 공정가치로 가는 건 정상적인데, 공정가치에서 원가로 같은 거는 약간 비정상인 거죠. 이게 더 목적 적합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네, 범주별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범주별로. 우리가 무형자산이라든지 유형자산도 똑같이 유형별로 하듯이 투자부동산도 범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일부는 원가, 일부는 공정만,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일부 원가, 일부 공정가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하는 거고. 네, 공정가치 변동, 이건 단기 손익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 모형만 이제 보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계산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지문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공정가치 분권 단기 손익을 평가하는 게 원칙이고,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 부동산은 이제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고. 네, 공정가치 변동을 발생하는 손익은 우리가 손익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평가 모형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혼동할 수가 있는데, 재평가 모형하고 공정가치 모형은 다른 거예요. 얘는 단기 손익 가는 거고, 얘는 이제 기타 포괄, 잉여업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공정 가치를 이제 우리가 신뢰성 있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어디있냐. 종전에 이제 원가로 측정한 건설 중인 투자자는 공정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게 되면, 신뢰성 있게 측정하게 되면 기업은 부동산 공정가치 측정한다. 일단 그 부동산이 건설이 완료되면 공정가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그러지 않다면 그 부동산 소유 자산인 경우에는 1116호에 따라서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을 보유하는 투자 부동산 경우는 그래서 원가목을 사용한다. 그래서 원가로 측정하던 건설 중인 자산을 공정가치가 신뢰성에 측정한다면 이제 공정가치로 우리가 신뢰성 있게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설 중인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는 가정은 오직 최초 인식 시점에만 반복될 수 있다. 이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원가모형은 똑같습니다. 원가모형은 우리가 그 유모형의 자산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대체하는 경우만 보겠습니다. 대체.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은 중요한 부분은 앞에 이제 투자 부동산이 있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계정 대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투자 부동산으로 해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변경되는 거죠, 용도. 그러니까 자가 사용해서 투자 부동산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 하는 겁니다. 자가 사용 개시나 자가 사용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고, 이 경우에 투자 부동산에서 자가 부동산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투자 부동산 하려고 했다가 이쪽으로 바뀐 경우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 용도는 보시면 이제 경영진의 의도가 아니라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가 모형식 평가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계정이 바뀔 때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금액을 할 거냐 할 때 장부 금액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투자 부동산을 원가 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제 장부 금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가 사용 부동산을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부동산으로 대체하는 시점까지 부동산을 감가상각하고 발생한 손상 차성을 인식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가목에서 공정가치로 넘어갈 때는 감가상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투자 부동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